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린 향수 론칭 행사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이서연. 그녀가 만든 새로운 향수 에테르니타스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조향사로.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향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서연은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와 지적인 눈빛은 모인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설명하며 영혼과 기억에 대한 철학을 향기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고 공간을 가득 채운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그녀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그 순간 행사장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한 작은 아이가 인파를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이서연을 향해 달려왔다. 아이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모두가 잠시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존재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뽀얀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동화 속 공주님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마침내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다랐고 그녀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무나 맑고 천가한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리움을 담은 채 여마 그 한마디에 시간은 멈췄다. 화려했던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그 작은 목소리만이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다. 결혼은커녕 깊은 관계를 맺은 남자조차 지난 몇 년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서연의 구두 위로 번졌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그녀는 아이를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작은 온기가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한 남자가 나타났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의 뒤로는 우아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의 아내. 윤수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황에 대한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강태준은 빠르게 다가와 아이를 서연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한별아, 이리 와. 신뢰되는 행동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지만 아이를 대하는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별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서연의 다리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맞잖아요. 아이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윤수희가 차갑게 다가와 말했다. 강한별, 그만하지 못해. 이분이 얼마나 당황하시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서연이 이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그 모욕적인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강태주는 결국 아이를 억지로 안아 올렸다. 아이는 발버둥 치며 울음을 터뜨렸고 계속해서 서연을 향해 엄마라고 외쳤다. 강태주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입니다. 오늘 행사를 망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정중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윤수인은 잠시나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이서연 씨라고 했죠. 오늘 향수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은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래요. 그녀는 비수 같은 말을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하여 던지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이는 사라지고 강태준 부부도 떠났다. 행사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이전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채 다리에 희미하게 남은 아이의 온기와 귓가에 맴도는 엄마라는 목소리를 곱씹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시큰거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울던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작은 아이, 한별이.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을까? 왜 그토록 자신을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을까?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다. 물론 그의 이름과 얼굴은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향기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다. 수백 개의 향료병이 진열된 공간. 그녀에게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태준에게서 났던 향기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시더우드와 베르가못,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섞인 머스크. 그것은 차갑고 지적인 도시 남자의 향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이 남아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품에서 맡아본 듯한 향기였다. 그때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 하얀 셔츠를 입은 한 남자의 넓은 등, 그리고 그를 백허그하며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을 때 느껴졌던 바로 그 향기. 기억은 너무나 짧고 희미해서 이내 사라져 버렸지만 그 순간의 애틋한 감정만은 선명하게 남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의 조각일까? 다음 날, 이서연의 향수 론칭 행사는 다른 의미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TK그룹의 딸이 유명 조향사를 엄마로 착각한 해프닝. 대부분은 가십성 기사로 치부했지만 몇몇 기사들은 이서연의 신상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6년 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 기사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 자신에게도 미스터리였으니까 6년 전의 교통사고, 그녀는 그 사고로 과거의 기억 대부분을 잃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녀는 사고 이후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후각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조향사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기억의 공백은 언제나 그녀의 발목을 잡는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인 민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서연이 독립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전부터 함께 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어제 그 아이, 이름이 강한별이라고 했지. TK그룹 외동딸이 맞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올해 6살이고 강태준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딸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강 회장이 지금의 아내인 윤수희 씨와 결혼한 건 5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별 양의 생모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공식적으로는 강 회장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그 생모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렇다면 한별이는 엄마를 잃은 아이였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엄마라고 착각했던 걸까? 자신과 아이의 죽은 엄마가 닮기라도 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길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시의 회색 풍경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한편 TK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당혹감 대신 깊은 고뇌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 집에 돌아온 이후로 한별이는 계속 울기만 했다. 엄마를 보고 싶다며, 왜 엄마를 그냥 두고 왔냐며 그를 원망했다. 아이의 눈물은 그의 심장을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놓는 것 같았다. 회장님, 비서실장인 최진혁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어제 행사장에 있었던 이서연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태주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서연, 32세, 천재 조향사, 6년 전 프랑스 유학. 그리고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6년 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사랑했던 여자가 사라지고 그의 곁에 윤수희가 남게 된 시간. 그는 이서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다.
어제 마주했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그 얼굴에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6년 전 그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 서지수. 웃는 모습, 놀랐을 때 동그래지는 눈, 심지어는 풍기는 분위기까지.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동일 인물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지수는 죽었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6년 전 그날, 빗길 교통사고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윤수이가 직접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렀다고 했다. 그는 당시 다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아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호 회장님, 윤수희 사모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최 실장의 말에 태주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며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이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수희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어젯밤의 불쾌감을 완전히 지워버린 얼굴이었다. 여보, 어젯밤 일 때문에 속상했죠. 한별이는 제가 잘 타일렀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는 다정하게 그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태주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아름답고 현명하고 완벽한 아내.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주었고 한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믿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수희야, 혹시 지수랑 닮은 사람 본 적 있어?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수희의 얼굴에 스친 미세한 균열을 태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내 완벽한 미소를 되찾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지수씨요, 글쎄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조향사부는 좀 심하게 닮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별이가 착각했나 봐요. 안 그래도 불쌍한 아이인데 더 상처받지 않게 우리가 신경 써야죠.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불안감과 두려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지시를 내렸다. 6년 전 서지수의 교통사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말고 다시 조사하라고. 그리고 조향사 이서연의 주변을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거대한 비밀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론칭 행사의 소란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그날의 잔상은 짙은 안개처럼 이서연의 일상을 잠식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수천 가지 향의 분자들이 섬세하게 부유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후각은 마비된 듯 했다. 코끝을 맴도는 것은 오직 아이의 부드러운 살결에서 났을 법한 파우더 향과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느껴졌던 서늘하면서도 익숙한 향기뿐이었다. 그녀는 집중하기 위해 애썼지만 시향지 위로 떨어뜨린 에센스 오일 방울은 번지기만 할 뿐 어떤 영감도 주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의 절박한 눈망울이 떠올랐다. 그 작은 몸의 온기와 가녀린 떨림이 아직도 자신의 옷자락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왜 그 아이를 뿌리치지 못했을까? 왜 낯선 아이의 부름에 심장이 그토록 아프게 반응했을까? 서연은 결국 작업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잿빛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기억 상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구멍이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성공을 향한 갈망은 잃어버린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구멍 속에서 작은 아이의 손이 뻗어 나온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스케치북을 펼쳤다. 조향사인 그녀에게 스케치는 향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향기가 아니었다. 머릿속을 떠도는 희미한 기억의 파편. 햇살 아래 서 있던 한 남자의 뒷모습.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움직였다.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등,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그림은 형체를 갖춰갈수록 놀랍게도 한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다. 바로 강태준이었다. 서연은 숨을 헙 들이마시며 연필을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그를 본 것은 며칠 전 행사장 로비에서가 처음인데 어째서 자신의 무의식은 그의 모습을 이토록 익숙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던 그녀의 눈에 그림 속 남자의 셔츠 칼라 근처에 그려진 작은 점이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넓은 거실에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강태준은 맞은편에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딸 한별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에 생기발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는 말이 없어지고 작은 그림자 속에 갇힌 듯 보였다. 아이의 손에 들린 크레용은 망설임 없이 도화지 위를 움직이며 한 여인의 얼굴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서연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 차분한 눈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한별이는 마치 오랫동안 그려온 그림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녀를 완성해 갔다.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단 한 번 본 여자를 이토록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아이는 서툰 글씨로 엄마라고 적어 넣었다. 한별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윤수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한별이의 그림을 흘깃 보고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아이 옆에 우아하게 쪼그려 앉아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공주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 그런데 이건 누구지? 아줌마를 그리는 것보다 더 예쁜 공주님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한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림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아줌마 아니야, 엄마야. 진짜 우리 엄마. 아이의 단호한 대답에 수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타일렀다. 한별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 이분은 그냥 엄마를 닮은 사람일 뿐이야. 자꾸 이러면 아빠도, 그리고 이 엄마도 너무 속상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슬픔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수희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이성적이고 상냥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행동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아이를 위로하는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최 실장이 보낸 중간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혼란스러웠다. 6년 전 서지수의 사고를 처리했던 담당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퇴직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재판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그의 가족 계좌로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는 공중전화로 신고한 익명의 남자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되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태주는 이 말을 짚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지수가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서연이 정말 지수라면, 그렇다면 지난 6년간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된다.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 윤수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 그는 서랍을 열어 이서연의 프로필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의 의심을 눈치챈 것일까? 윤수희의 보이지 않는 방역은 생각보다 빠르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티타임에서 혹은 자선 행사에서 마치 걱정스럽다는 듯이 이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그 조양삽은 재능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야망이 과한 것 같아요. 듣자 하니 최근 자금난 때문에 힘들어 했다던데 이번 해프닝으로 투자를 받으려는 속셈이 아닐까 걱정스럽네요. 우리 한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동정과 우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칼날은 정확하게 이서연의 평판과 인격을 겨누고 있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이서연은 유능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로 둔갑했다. TK그룹의 어린 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러한 소문은 비즈니스 세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연의 브랜드와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던 백화점 측에서 갑자기 입점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왜요? 지금까지 모든 조건이 좋다고 했잖아요. 서연의 비서 지혜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백화점 담당자는 전화기 너머로 난처한 목소리로 상부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외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향수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던 프랑스의 농장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였다. 그들은 다른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농장 전체를 독점 계약하려 한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만견자실했다. 이것은 그녀의 브랜드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치밀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맞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고민하던 서연은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천재 조향사 이서연, 성공 향한 위험한 야망, TK그룹의 딸 이용 논란.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했다는 암시와 함께 그녀의 불분명한 과거까지 들먹이고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든 채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글픔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이다. 잃어버린 과거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녀를 한순간에 추악한 욕망을 가진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윤수희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수희는 왜 자신을 이토록 경계하고 공격하는 것일까? 단순히 남편의 외동딸이 자신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거기에는 분명 더 깊고 어두운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6년 전의 사고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명예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그 작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결연한 의지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과거를 추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윤수희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올수록 그녀의 정신은 역설적으로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제 브랜드에 압력을 가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배후를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둘째는 6년 전 제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김동진으로 과거 국가기관의 정보분석가로 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이 기억을 잃은 후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관리해주던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 지금은 사설 정보회사를 운영하며 서연이 자신의 브랜드를 세울 때 법률 및 보안 자문을 도왔던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김동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6년 전 사고는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갑자기 재조사를 원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의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잃어버린 과거에 집착하다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 잃어버린 기억 속에 제가 찾아야 할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행사장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한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윤수희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마치 서연의 방역을 눈치라도 챈 듯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기사를 쏟아냈고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그녀의 사무실을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TK그룹의 안주인인 윤수희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업계 사람들은 서연을 동정하면서도 거대한 권력 앞에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 애썼고 직원들을 다독이며 회사를 지켜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그녀의 내면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작업실에 홀로 남아 새로운 향을 조합하던 그녀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끼익!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눈앞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빙글빙글 도는 환상이 펼쳐졌다. 쏟아지는 비, 아스팔트 위에 흥건한 기름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섞는 비릿한 피 냄새. 지수야. 정신 차려, 제발. 누군가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순의 이름은 서연인데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단편적인 기억의 습격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한 감각. 마치 그녀가 직접 겪었던 일처럼 온몸의 세포가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진실이 함께 들어있을 터였다. 한편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가져온 2차 보고서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서지수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 그리고 익명의 목격자.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그들의 뒤에는 하나의 유령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은 과거 윤수희의 집안이 소유했던 한 계열사와 맞닿아 있었다. 강태주는 서늘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완벽한 아내이자 한별이의 엄마였던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한별이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한별이는 침대에서 잠들지 않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어김없이 이서연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옆에 앉았다. 한별아, 아직 안 자고 뭐해. 한별이는 아빠를 보더니 품에 안고 있던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이 엄마 꿈을 꿨어. 아이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꿈을 꿨는데? 한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가 아팠어. 머리에서 피가 났어. 그리고 나쁜 아줌마가 엄마를 데려갔어. 아이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태주는 그 안에 담긴 섬뜩한 진실에 조각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니까 그는 아이를 재우고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윤수희.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해맑게 웃고 있는 한별이.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사진이 거대한 위선과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는 초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이서연 씨 회사 상황 좀 알아봐.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해외 유통망을 통해 그녀와 접촉할 방법을 찾아봐. 아무도 모르게 그는 이서연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옛 연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싸움에서 혼자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였고 어쩌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김동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대표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표님을 공격하는 루머에 최초 유포지는 모두 윤수희 사장이 운영하는 자선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해서 꼬리를 잡기 힘들었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들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김동진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6년 전 사고 기록에 따르면 대표님은 사고 직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중 한 명을 수소문해서 만나봤습니다. 그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대표님은 서울로 오기 전에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한 작은 개인 병원으로 먼저 옮겨졌다고 합니다.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응급처치가 시급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 병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병원, 이름이 뭐죠? 김동진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내더니 대답했다. 세레니티 클리닉, 세레니티 클리닉입니다. 지금은 폐업한 상태지만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해안도로 외곽에 있는 곳입니다. 세레니티 클리닉, 그 낯선 이름이 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첫 번째 행선지, 그곳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의 기억을 앗아간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같은 시각, TK그룹 회장실, 최진혁 실장이 강태준에게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 또한 굳어 있었다. 회장님, 6년 전 사고의 최초 신고자였던 익명의 남성이 사용했던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CCTV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신고자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태준의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태준은 그가 나측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윤수희의 운전기사였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그가 신고할 때 언급했던 장소가 사고 지점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세레니티 클리닉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사고 지점이 국도로 변경되어 있고 이송병원도 서울중앙병원으로 직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변경한 흔적이 명백합니다. 세레니티 클리닉, 그 이름은 강태준의 머릿속에도 거대한 종을 울렸다. 사라진 시간, 조작된 기록,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아내.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실을 향한 길은 이제 외나무다리가 되었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목적지와 이서연의 목적지는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세레니티 클리닉. 그 이름은 이서연과 강태준. 두 사람을 각자의 길에서 하나의 목적지로 이끄는 등대와도 같았다. 서연은 김동진 실장과 함께, 태준은 최진혁 실장과 함께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폐업한 병원으로 향했다. 비가 내린 뒤의 해안도로는 짙은 물안개에 휩싸여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앞으로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암시하는 듯했다. 덩굴에 뒤덮인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낡은 건물. 세레니티 클리닉이라는 낡은 간판만이 이곳이 한때 병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본능적인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이곳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김동진 실장이 굳게 닫힌 문을 전문적인 기술로 열려고 할 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준과 최진혁이었다. 서연과 태준은 서로를 발견하고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동질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이서연 씨가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데요. 강태준 회장님. 회장님이야말로 이런 외진 곳에 무슨 일로 오셨지요? 그들의 팽팽한 대화 사이로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 조작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 깨달음은 그들 사이에 놓여 있던 불신의 벽을 조금 허물어 주었다. 결국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폐허가 된 병원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밑에서 버석거렸고 복도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음산하게 울렸다. 김동진과 최진혁은 전문가답게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1층의 진료 기록실을 먼저 뒤졌지만 모든 자료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최진혁이 텅 빈 서류 캐비닛을 가리키며 말했다. 절망감이 엄습하려던 순간 김동진이 진료실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잠깐만요. 이 바닥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바닥에 낡은 나무판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아래층으로 향하는 어둡고 좁은 비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 지하서고 그곳은 병원의 공식 기록이 아닌 은밀하게 관리되던 환자들의 자료를 보관하던 장소인 듯했다. 사방은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행히 서류들은 썩지 않은 채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 6년 전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에는 서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도 낯선 이름인데 어째서 영혼의 한 부분이 이 이름에 반응하는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6년 전 그날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환자명 서지수, 사고 경위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및 두부 손상, 상태 코마, 특이사항. 특이사항을 확인하려던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강태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파일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파일에 적힌 이름에 고정된 채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지수, 역시 너였어.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지수야, 정신 차려 라고 외치던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서연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태준의 시선은 차트의 마지막 줄에 멎었다. 특이사항 환자, 임신 6주차 소견 보임, 태아 상태 안정적, 임신 6주. 그 글자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두 사람의 머리를 동시에 내리쳤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임신이라니, 내 몸에 또 다른 생명이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랫배를 감쌌다. 태주는 참담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지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자.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난 6년간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온 자신. 그의 심장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별이가 왜 그토록 서연을 따랐는지, 왜 서연이 그토록 낯설지 않았는지, 그들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바로 그때였다. 위층에서 쿵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동진과 최진혁이 동시에 긴장하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아무래도 손님이 온 것 같군요. 김동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윤수희의 감시망이 여기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파일을 챙겨서 뒤쪽으로 빠져나가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최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위층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꼼꼼히 찾아봐.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태준이 그녀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림 없이 단단했다. 나만 믿어요. 김동진과 최진혁은 어둠 속에서 괴한들과 맞섰다. 그들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경호 전문가들이었다. 좁은 지하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태주는 서연의 손을 이끌고 반대편의 낡은 환풍구를 향해 달렸다. 환풍구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탈출로였다. 그는 서연을 먼저 밀어 올리고 자신도 뒤따라 빠져나왔다. 그들이 겨우 숲속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병원 건물 안에서 격렬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곧이어 김동진과 최진혁이 약간의 부상을 입은 채 그들과 합류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놈들이 더 몰려올 겁니다. 김동진의 말에 그들은 서둘러 강태준의 채에 올라탔다. 차는 미친 듯이 해안도로를 질주하며 위험한 장소로부터 멀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김동진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별장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모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지하에서 챙겨온 서류, 파일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과 그녀가 잊고 있던 아이의 존재가 기록된 종이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파일이 펼쳐졌다. 침묵 속에서 네 사람은 그 끔찍한 진실을 다시 마주했다. 윤수인은 서연, 즉 서지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속였다. 그녀는 서연을 외땅 옷에 감금하고 태준에게는 그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자신의 딸인 양 키우며 모든 것을 독차지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욕심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고 엄마와 아이를 갈라놓은 악마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에게 물었다. 우리 어떤 사이였죠, 나는? 누구였나요?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서지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한별이는 당신과 나의 딸이야.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폭발음보다도 더 거대한 충격이 되어 서연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또 동시에 새롭게 세우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과거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있었다. 당신은 서지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한별이는 당신과 나의 딸이야. 강태준의 고백은 닫혀있던 기억의 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이서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지난 6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두꺼운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고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처음 강태준을 만났던 날의 햇살. 그의 서툰 고백에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 그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 달라며 선물했던 희귀한 향료들. 그와 함께 거닐었던 해변의 짠내음.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던 미래에 대한 꿈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벅찬 기쁨까지. 행복했던 기억의 파노라마는 이내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빗길을 질주하던 차, 정면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온몸을 관통하던 끔찍한 충격,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동자. 그것은 친구라고 믿었던 윤수희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억의 홍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의 혼란스러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절망감. 윤수인은 매일같이 찾아와 자신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녀가 건네는 약을 먹고 나면
정신은 더욱 몽롱해졌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갔다. 이름, 과거, 그리고 사랑했던 남자와 뱃속의 아이에 대한 기억까지도. 안 돼, 안 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수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 사고를 위장해 자신과 태준을 갈라놓고 기억을 잃은 자신을 외딴 요양시설에 감금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아이는 빼앗고 자신에게는 이서연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조작된 과거를 심어준 뒤 세상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자신을 바로 옆에 두고도 태준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한 기억의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이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6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서지수의 깊은 슬픔과 불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억겁의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내가 그 여자를 믿었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 눈물은 분노이기도 했고 원망이기도 했으며 그리움이기도 했다.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가 되어 안전가옥의 침묵을 갈랐다. 태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모두 인정해야 했다. 나도 사고를 당했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수인은 내 유품이라며 재가 담긴 상자를 건넸지. 네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다고. 아이는 유산되었다고 말했어. 난 그때 몸도 마음도 전부 망가진 상태였고 그 여자의 완벽한 연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잘못이야. 그의 고백에 지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윤수희의 치밀한 계략에 빠진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한참을 울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을 눈물로 쏟아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하고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뒤 태주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한별이야, 우리 딸. 화면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별이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 입학식에서 쑥스러운 듯 웃고 있을 때의 모습들. 지수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아이는 늘 엄마를 그리워했어. 태준이 말했다. 수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야. 네가 진짜 엄마라는 걸. 그 말은 지수의 가슴에 박힌 가장 큰 슬픔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와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감정적인 재회가 끝나갈 무렵 김동진과 최진혁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두 사람이 충분히 슬픔을 나눌 시간을 주었던 것이다. 김동진이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수인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클리닉에 다녀온 것을 아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차가운 결의가 되었다. 서지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이름과 내 인생, 그리고 내 딸을 훔쳐갔어요. 이제 그 모든 걸 되찾을 시간이에요. 강태준 역시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의 얼굴에서도 죄책감은 사라지고 TK그룹의 총수다운 냉철함과 결단력이 돌아와 있었다. 윤수이와 그 집안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 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전부 몇백 배로 갚아줄 겁니다. 최 실장, 당장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고 윤수이 집안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조사해 자금 흐름에 분명 구멍이 있을 거야. 최진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수는 김동진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님, 윤수이가 저를 감금했던 요양시설과 제게 이서연이라는 신분을 만들어준 브로커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한별이의 친자확인 소송을 준비해야겠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요.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진이 믿음직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개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 되었다. 사랑하는 딸을 되찾고 빼앗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였다. 윤수인은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드는 두 마리의 분노한 사자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수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강태준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자신을 마치 투명한 유리벽 너머의 낯선 존재처럼 바라보는 듯한 냉기가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한별이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정보원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TK그룹 내부에서 그녀의 아버지 쪽 라인 인사들을 전부 교체하고 그녀의 집안과 관련된 모든 자금줄을 동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었다. 세레니티 클리닉에 다녀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진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윤수인은 수년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이길 수 없다면 함께 무너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위로는 절박함과 광기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명령했다. 계획대로 시작해. 다음 날 아침. TK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윤수인은 지난 6년간 TK그룹의 안주인으로 살며 모아온 내부 정보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규모의 차명 자산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해외 투자 그룹과 손을 잡고 TK그룹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에는 T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TK그룹,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 총수 일가의 도덕성 논란 대부분은 교묘하게 왜곡되거나 부풀려진 정보였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는 충분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로비는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와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최진혁 실장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주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적대 세력의 지분율이 30%를 돌파했습니다. 강태준은 차갑게 지시를 내렸다. 상황이 아니다. 내가 준비해둔 자금, 지금 투입해? 그리고 내가 연락해둔 백기사들에게 컨택해. 5분 안에 방역 시작한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딸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 시각, 서지수는 전혀 다른 전장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싸우는 동안 그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지켜야 했다. 바로 한별이었다. 그녀는 김동진 실장과 함께 한별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수희가 회사를 공격하는 동시에 분명 한별이를 노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별이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인질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윤수희는 낯선 사람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창밖을 주시하며 말했다. 한별이가 의심 없이 따라 나설 만한 사람, 가장 익숙한 얼굴을 이용하겠죠. 운전기사 혹은 직접 나타날 거예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지난 6년간의 악몽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주었다. 그녀의 예언은 정확했다. 유치원이 끝날 시간이 되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유치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윤수희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다정한 미소를 띤 채 유치원 문을 나서는 한별이에게 팔을 벌렸다. 한별아, 이리 오렴. 엄마랑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한별이는 잠시 망설였다. 며칠 전 보았던 진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곧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서지수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 손 놓으시지.
윤수희 씨, 내 딸에게서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윤수희는 지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녀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서지수 역시 살아있었구나. 바퀴벌레처럼 끈질긴 목숨이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아이도 강태준도 TK그룹도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넌 그냥 쥐 죽은 듯이 사라졌어야 했어. 그녀의 본색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한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훔쳐간 것들. 이제 내가 전부 되찾을 차례야. 내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은 오늘로 끝났어. 두 여자의 팽팽한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겼다. 윤수인은 마지막 발악처럼 한별이의 팔을 잡아채려 했다. 이리 와, 강한별, 내가 네 엄마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한별이에게 닿지 못했다. 어디선가 나타난 김동진의 팀원들이 그녀의 팔을 제압했다. 당황한 윤수희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같은 시각 TK그룹 이사회장 강태준은 자신을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사들 앞에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의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목표 확보 완료. 강태준은 이사들을 향해 그리고 긴급 뉴스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적대적 M&A를 주도한 인물은 제 아내였던 윤수희 씨입니다. 그녀는 회사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방금 전 제 딸을 납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이사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유치원 앞, 윤수희는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지수를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모든 걸 망쳐버릴 거야. 하지만 그 외침은 사이렌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서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등 뒤에 숨어있던 한별이를 마주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가, 이제 엄마가 왔어. 진짜 엄마가,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윤수희의 몰락은 빠르고 극적이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재벌가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TK그룹의 주가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강태준의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위기관리 능력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대중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며 한별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윤수인은 납치 미수, 주가 조작, 횡령 및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지난 6년간 저질러온
모든 악행과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녀는 결국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조력자들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화려했던 거짓의 성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뒤 강태준의 저택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한별이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하루아침에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사라졌고 그림 속에서만 그리워하던 진짜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는 서지수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를 낯설어 했고 때로는 경계했다. 지수는 아이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켰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비록 아이가 그 손길을 밀어낼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6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강태주는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는 회사 일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는 지수에게 지난 6년간 한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리고 한별이에게는 엄마, 서지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밤, 한별이는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유치원 앞에서 윤수이에게 붙잡히려던 그날의 기억이 아이를 괴롭힌 것이다. 지수와 태준이 동시에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아이는 울며 아빠의 품에 안겼지만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다. 그때 지수가 조용히 아이의 곁에 앉아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도 어떻게 기억해냈는지 모르는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다.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 뱃속의 아기를 상상하며 수없이 불렀던 노래. 신기하게도 노래가 울려 퍼지자 아이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고개를 돌려 노래를 부르는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모성의 본능이 시간과 상처를 뛰어넘어 아이의 영혼을 어루만진 순간이었다. 시간이 약이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뀌면서 저택의 풍경도 달라졌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식탁은 이제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태주는 지수에게 처음 청혼했던 해변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파도에 허물어지면 또다시 쌓기를 반복하며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지수는 다시 조향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과거 그녀의 향수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갈망과 공허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 그녀의 향수는 사랑과 충만함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 지수지소를 론칭했고 첫 번째 향수를 세상에 선보였다. 향수의 이름은 새벽새벽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찬란한 아침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그 향기는
시트러스의 상큼함으로 시작해 프리지아와 작약의 풍성한 플로럴 향으로 이어지다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머스크와 엠버의 잔향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시련 끝에 찾아온 행복과 가족의 따스함을 닮은 향기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수의 새로운 작업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는 새로운 향을 구상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한별이가 여러 가지 향료가 담긴 작은 병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지수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엄마, 이 향기 정말 좋아요. 아이가 웃으며 내민 시향지에서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났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양손에 꽃다발과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수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무세운 향이야 당신을 닮은 향기네.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수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댄 채 햇살 속에서 뛰노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행복의 향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의 향기.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슬픔이나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단단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길고 긴 터널은 끝이 났고 그들 앞에는 마침내 따스하고 눈부신 평온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